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의 손용국 교수입니다. 자, 이번 2023년도 20일에 바로 사회복지행정론 기출 해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38번 문제부터 마지막 5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는요.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슈퍼비전. 자, 슈퍼비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슈퍼비전에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기능이 있잖아요. 행정적 기능의 슈퍼비전, 그리고 지적 기능의 슈퍼비전, 그 다음에 교육적 기능의 슈퍼비전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행정적, 교육적, 지적 기능의 슈퍼비전이 있다. 그리고 이런 슈퍼비전은요, 바로 소진, 번아웃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방하는 게 이제 지적 기능의 슈퍼비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 기능의 슈퍼비전은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서 접근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네 번째로 내려가 보면요. 자, 슈퍼바이저는요, 직속 상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주로 이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보면 동료 간의 슈퍼비전은 수행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죠. 자, 동료 집단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동료 집단 슈퍼비전은 뭐야? 같은 그 동료들끼리 서로 간에 슈퍼비전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동료 집단 슈퍼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료 집단 슈퍼비전으로요. 바로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동등한 자격에서 서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동료 집단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3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9번은요. 예산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우선 1번 연기준 예산. 자, 연기준 예산은 바로 전년도 예산 내에 반영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됐죠. 왜? 전년도 예산 내에서 반영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준 예산은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하나는 바로 급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지 않았을 때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연기준 예산이고요. 예산은 미리 선정되어 있는데 바로 A부터 예산 쓰고 그다음 B 예산 쓰고 C 예산 쓰고 D 예산을 써야 되는 이 순서가 있는데 너무 D 예산인 부분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먼저 빨리 써야 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예산, B 예산, C 예산을 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때 먼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린 연기준 예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년도 예산 내에서 반영되고 이렇게 수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됐던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자, 계획 예산 또는 기획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장기하고 단기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대표적인 것이 1년 이상이면 장기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년 미만이면 단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종합계획, 기본계획이 보통 5년마다 하잖아요. 5년 동안에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5년 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연차별로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전체 5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번째는 1년 단위의 어떤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또 예산을 별도로 또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기획 예산 또는 계획 예산은 장기적인 계획에서 수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단기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다라는 부분인데 요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요 부분이 잘못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계획 예산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수립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연기준 예산은요. 비용 편입 분석, 그다음 비용 효과 분석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비용 편입 분석하고 비용 효과 분석은 어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바로 효율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바로 연기준 예산은 이런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따질 때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이제 선정할 때 바로 연기준 예산을 쓰게 되는데 이 효율성 평가 안에 바로 비용 편입 분석,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치지 않고 수립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모든 것들도 다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효과성, 비용에 대한 편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과주의 예산. 자, 성과주의 예산은 전년도 사업과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성과주의 예산도요.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고려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전년도 성과를 고려해서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성과를 고려해서 바로 예산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인데요. 자, 품목별 예산은요.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항목별로 명시한 것이다. 자, 항목별로 명시한 거. 자, 품목별 예산, 그래서 항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39번에서 옳은 것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재정관리, 즉 예산평선 방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말씀드린 대로 A, B, C, D 예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빨리 선정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거나 또는 신규 프로그램에서 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을 때 이런 정당성을 매년 새롭게 마련할 때 사용하는 것을 연기준 예산입니다. 자, 그리고 계획 예산은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기획에 대해서 연차별로 실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별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기준 예산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대안에 대한 패키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데요. 이 최적의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바로 비용 편입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을 거쳐서 수립을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 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비용 편입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비용, 즉 투입이 화폐인 거죠, 화폐. 자, 편익은 결과죠. 그 결과도 화폐. 그래서 투입과 결과가 모두 다 화폐 가치로 환산되는 방식은 비용 편입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저 한 종목 5,000원 주고 샀거든. 그거 따따상돼 갖고 15,000원 됐어. 10,000원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들어갈 때 투입은 5,000원을 투입했는데 그게 따따상이 돼 갖고 바로 이제 15,000원이 되었어. 이렇게 바로 그 결과도 화폐 가치로 환산되는 것을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비용 효과 분석을 쓰는 거죠. 자, 비용은 그 투입은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 효과라는 부분은 그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는 비화폐적인 요소죠. 비화폐. 그죠? 비화폐적인 요소로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루에 한 끼도 못 드시는 어르신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도시락을 1년간 제공을 해줬더니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졌다. 자, 건강 상태가 양호해졌다는 것은 화폐 가치로 환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투입은 무료 도시락을 배달해 줄 때 그 재원은 바로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서 투입을 하지만 그 결과는 비화폐적인 요소죠. 바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지위, 감소되었다, 향상되었다, 완화되었다, 증가했다,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비화폐적인 요소인 비용 효과 분석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용 편입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을 고려해서 연기준 예산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성과주의 예산은요.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때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고려해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성과물이나 성과를 통해서 바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바로 전년도 성과를 고려해서 수립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40번은요. 자, 이 40번 문제는요. 우리 모의고사 1회차 때 그리고 온라인 합격 예측 모의고사, 온라인 모의고사에서도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읍면동,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런 부분들이 다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자, 우리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체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 행정체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읍면동 중심으로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읍면동 중심으로 바로 이걸 뭐예요?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단일한 공급 주체에 의해서 제공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서비스는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는요. 사회보장이란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일컬어 사회보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바로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바로 보배 방식으로 국민들을 보호해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바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민들을 보호한다.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이 함께 바로 복지, 보건, 의료, 고용, 주거문화 환경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과 그리고 상담, 재활, 돌봄, 시설, 이용, 역량 강화, 사회 참여 지원이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결부시킨 것을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 서비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법제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사회 서비스는 두 가지, 바로 복지, 보건, 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상담, 재활, 돌봄, 시설, 이용, 역량 강화, 사회 참여 지원이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번째, 자,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 사업법. 자,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뭐가 있냐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 서비스 중 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을 우리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자,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 서비스 중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자, 그러면 자, 말씀드린 대로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이 다양한 공급 주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단일한 공급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공급 주체가 되어야 되겠죠. 다양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이 다양한 공급 주체가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바로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험관리. 자, 우리 그 통합이론서에서도 위험관리, 품질관리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위험관리는요, 바로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죠. 그리고 위험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관리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험관리를 계속 선제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도 하지만 위험이 발생을 하면 바로 위험관리 담당자가 작동을 해서 위험관리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빨리 그 위험에 대한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사후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위험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커뮤니티 케어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2019년도죠. 자, 2019년도에 시행돼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들 맞죠? 그리고 사회서비스. 자, 다시 한번 사회서비스가 나왔는데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바로 사회서비스에 있는 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서비스라는 큰 틀 속에 바로 복지, 보건, 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이라는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과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라는 상담, 재활, 돌봄, 시설, 이용, 역량 강화라는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함께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사회서비스는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보장과 플러스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인 거죠. 왜?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로 위에서 나온 것처럼 사회 서비스의 개념에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합쳐져 있는 것을 얘기한다. 맞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부분이고요. 사회 서비스는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다양한 공급 주체들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자, 41번은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죠.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부분, 즉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TQM,
바로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총체적인 품질 관리하고 그다음 서브 킬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 서브 킬도 바로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위험 관리. 그래서 우리 통합 이론서에서도 위험 관리하고 품질 관리를 함께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자,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총체적인 품질 관리. 자, 총체적인 품질 관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들기름 막국수 떠오르지 않습니까? 들기름 막국수. 그래서 제가 통합이론서에 할 때 통합이론서를 갖고 기본이론 강의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총체적인 품질 관리 바로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었었죠. 저는 이렇게 웨이팅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왜냐면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뭐 이렇게 기다리면서 먹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희 집 사람은 어느 곳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은 기본적으로 웨이팅을 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만 정말 진정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게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생활의 달인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오는 곳이 보통 이제 전라북도 어떤 김제, 군산, 뭐 전라남도 어디, 경상도, 강원도 뭐 이런 데에 나오니까 뭐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런 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사람도 가자고 선뜻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그 생방송 투데이 뭐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 경기도 수원이거든요. 근데 그 수원 바로 광교 쪽 옆에 바로 이제 고길이라고 하는 경기도 용인이 있거든요. 거기 들기름 막국수가 방영이 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밖에 안 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야, 못 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게으른 거죠. 그건 자신의 어떤 어떤 요구에 대해서 못 들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마침 이제 5월 달이었는데 이제 그 들기름 막국수를 먹으러 이제 갔었어요. 5월달 꽤 덥거든요. 근데 사람이 줄을 나래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가 금요일날 방송을 저녁 때 했고요. 토요일날 점심을 먹기로 해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줄을 그냥 한 4, 50m는 줄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저 혹시 이거 어디 줄입니까? 그랬죠. 아, 저기 막국수 집이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줄 서 있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가서 종이에다가 몇 명이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요즘 들어서 다 키오스크로 하는데 이걸 꼭 줄을 서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그 사장님이 이제 2번인가 3번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바로 그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서 있는 거래요. 갖고 종이에다가 이제 다 쓰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교대로 이렇게 그 줄을 서서 이제 1시간 40분 정도 줄을 서갖고 이제 들어갔어요. 사실 딱 들어가니까 너무 목이 마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 무생채 하나만 달랑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죠. 무생채 하나만 달랑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랬죠. 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 종업원이 쳐다도 안 보고 물 셀프인데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 처음 왔는데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으니까 조금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벽에 조그맣게 이제 물은 셀프 이렇게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막국수가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주얼이 진짜 좀 허접해요. 비주얼은 좀 허접해요. 근데 먹는데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 먹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사장님이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리고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맛 더럽게 없었습니다. 그랬죠. 아니 좀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맛이 별로였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보통 이제 맛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고 예, 그냥 그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대답을 기대하면서 했을 텐데 저는 그냥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맛 되게 없었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맛이 없냐 그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맛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맛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편의성과 그것에 대한 어떤 에티켓과 그것에 대한 예절과 친절과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바로 이제 고객, 손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총체적인 품질 관리가 요즘 최근 들어서 바로 사회복지 조직에 가장 적용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바로 고객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고품질의 서비스를 먼저 해야 나중에 변이가 일어나야 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시켜서 하는 기법인데 바로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되기가 어렵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요즘 들어서 트렌드가 이 총체적인 품질 관리고 적합하지 않다? 이게 잘못됐죠. 바로 사회복지 기관에 가장 적용하기가 적합한 기법이 바로 이 총체적인 품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왜? 고객이 바로 품질 관리의 그 최종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인 품질 관리는요, 지속적인 개선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항상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서브큐리죠. 자, 서브큐리에서는요, 바로 확신성도 있고요, 유형성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 총 5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확신성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서브큐리는요, 유형성은 고객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유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 고객이 요청을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뭐예요? 반응성이죠. 반응성. 반응하는 거 반응성. 그죠? 유형성 관계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총체적인 품질 관리는요, 사회복지 조직에 가장 적합한 품질 관리 기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총체적인 품질 관리는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바로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한 것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서브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브큐리는요, 유형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반응성이 있고요. 그리고 확신성이 있고요. 그리고 공감성이라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확신성이라는 것은 종업원들이 지식과 예절,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신뢰와 그 다음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이 확신성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서브큐리에서는요, 유형성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직원들의 외양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성이라는 것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서브큐리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되겠습니다. 42번은요, 바로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던 거잖아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편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우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원래 바로 이제 그 사회복지 사무소를 운영을 했잖아요. 2004년도에. 그런데 실패를 했죠. 왜? 뭐 때문에?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서 다시 이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해갖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다가 사회복지 기능을 집어넣는 역할을 했죠. 이게 언제입니까? 2006년도죠. 자,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 2010년도. 자, 이거 만들어져서 바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7명이 자살을 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동사무소에다가 사회복지 기능을 집어넣고 그래서 명칭을 뭘로 바꿨습니까? 동주민센터가 되었던 거잖아요. 중주민센터. 자, 그런데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도에 이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동주민센터에다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던 거죠.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바로 이제 2016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던 것을 2018년도에 이제 전국 사업으로 바꾸면서 바로 동행정복지센터가 됐어요. 동행정복지센터.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이유가 뭘까? 바로 2014년도 2월. 그쵸. 송파 세모녀. 송파 세모녀가 자살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만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민원인들을 기다리지 말고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다니면서 찾아다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바로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거 사회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뭐예요? 커뮤니티 케어죠. 언제입니까? 2019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는요 2006년도,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용은 2010년도, 읍면도 복지허브화가 시범적으로 했던 것은 2016년도가 되겠고요.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2019년도가 되겠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순서들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요번 2023년도 20일에 바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요 바로 신개념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신개념 문제, 바로 4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는요, 이 부분도 얼핏 보면, 점증 모형, 만족 모형, 쓰레기통 모형? 그렇죠. 뭐예요? 바로 사회복지 정책론에 나와 있는 바로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 이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면, 국가가 하면 바로 정책 결정 모형이 되는 거고, 바로 사회복지 조직이 하면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모형. 자,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네, 신개념의 형태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연합 모형이라는 것과 그다음 공공선택 모형이라는 이 두 가지가 좀 낯설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원래는 연합 모형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옹호 연합 모형 뭐 이런 표현은 좀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합 모형 거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선택 모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3번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의사결정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이죠. 자, 점증 모형은 뭐예요? 우리가 점증 모형은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뭐라고 하지? 이거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하죠. 자, 왜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합니까?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그 잘못된 정책들을 다시 이제 갈아엎고 다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결정했던 부분이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고 시인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은 아니 A부터 Z까지 다 잘못된 건 아닐 거 아니야. 잘못된 부분이 뭐 있어? D야? F야? 그 부분만 수정하고 땜빵만 하자. 뭘 다 갈아. 왜 다 갈아엎어? 그냥 수정만 하자. 그래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평가해서 합리적인 평가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모형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연합 모형, 자, 경제적 또는 시장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은 뭐예요? 만족 모형은 우리가 이제 합리 모형에 대한 부분은 완전한 합리성 또는 객관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현실적이죠. 왜? 인간은 무궁무진한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 실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합리 모형인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만족 모형인데요. 이 만족 모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관적 합리성이라고 하죠. 주관. 자, 주관적 합리성인데, 주관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정치인이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으면 그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결정했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합니까? 내가 기준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만족 모형은요 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분명하고 그다음 단순한 의사결정이다. 잘못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관적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 모형. 자, 쓰레기통 모형은 뭡니까? 바로 마치아 올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코에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인데요. 바로 그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또는 조직화된 혼란 상태, 무질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직화라는 것은 쓰레기통이고, 그리고 혼란 또는 무질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쓰레기들이죠. 자, 쓰레기통 안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종이도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도 들어가 있고, 비닐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캔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쓰레기들인데, 이런 쓰레기들이 바로 이제 그 쓰레기통 안에서 이제 무질서하게 있는데 어느 날
문제, 선택 기회, 해결책, 참여자라는 이 네 가지가 딱딱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연하게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에 대한 목표가 뭐하고 그다음에 조직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들이다. 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 갖고 있는 함의는 바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바로 이렇게 문제와 해결책, 선택 기회, 그다음에 참여자라는 네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바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이렇게 조직에 대해서 막연한 경우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겠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표에 대해서 모호하고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기술이 막연할 때 사용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이제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것이니까 제가 설명하다가 옳지 않은 것을 자꾸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3번에는 4번 쓰레기통 모형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공선택 모형인데요. 공공선택 모형은 바로 시민들의 공공재의 어떤 생산자로서의 규정해놓고 정부를 소비자로 본다라는 건데요. 공공선택 모형은 자, 시민들을 바로 소비자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정부가 생산자라고 보고 있는 것을 공공선택 모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쓰는 사람은 시민, 제공해주는 사람은 정부. 이걸 공공선택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잘못되었죠. 그죠? 요 부분이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바로 생산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은요. 바로 이렇게 목표가 모호해지고 그 다음에 기술이 막연할 때 적용하는 모형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인데요. 바로 교육 조직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조직화된 어떤 무질서 또는 무정부 상태에서 코웨인이나 올진이나 마취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주장된 모형인데요. 교육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불명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구성원들에게 많은 조직들에서 문제와 해결책, 선택 기회와 참여자라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우연하게 맞아 떨어지면 바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맞죠. 자, 점증 모형은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관례나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연합 모형, 일명 옹호, 연합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상향식 방식의 어떤 분산 단위, 즉 분산 단위가 뭐냐면 신념 체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향식 방식에서 바로 하향식 방식에 대한 변수, 이 변수는 뭐 법적인 부분이거나 또는 사회 환경적인 요소가 되겠는데 이 두 가지를 경합하면서 사용하는 접근 방법이 바로 옹호, 연합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 모형은요, 최적의 대안보다는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합리 모형이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만족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선택 모형은요, 시민들의 공공재의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정부는 바로 생산자로 규정하고 있는 걸 공공선택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4번은요, 사회복지 정보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사회복지를 정보화시키는 건 뭐예요? 인터넷, 그리고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뭐 저장,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정확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를 정보화시키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뭐 이게 사생활에 대한 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 유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된다. 학습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가들은요, 이렇게 정보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보화는 우리의 시대적인 흐름의 하나의 한 방법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요.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정보의 어떤 체계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인데 단점으로는 바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거나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리고 학습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조직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즉, 사회복지 조직은 학습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엄청나게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 변화에 다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한 거고요. 학습 조직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정보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정보화는 절실히 필요한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은요. 바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영리 조직의 마케팅이 있고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 있겠죠. 영리 조직은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높은, 그래서 서비스가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영리 조직이고요. 비영리 조직은 이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불 능력이나 구매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비영리 조직이 대부분 다 사회복지 조직일 텐데요. 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특성들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자,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비영리적인 바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마케팅에서 교환하는 것은요, 유형의 어떤 재화보다 무형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유형적인 부분보다는 무형적인 서비스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고 그 무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결과는 모든 서비스가 끝난 이후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리 조직에 비해서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태도나 행동에 대한 변화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영리 조직에 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어때요? 좀 영리 조직은 아무래도 영리 조직은 조금 더 고퀄리티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욕구나 문제에 조금 더 적용시키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행동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심리적인 문제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데요. 비영리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영리적인 사회복지 조직이 되겠죠. 자, 동시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 달성과 측정이 용이합니까? 용이하지 않죠. 그죠?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을 측정이 용이하다? 이게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바로 달성도 용이하지 않고요. 측정하는 것도 측정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모호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리 조직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에게 개인이 어떤 욕구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비영리적인 조직에서는요, 그 모든 일괄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태도나 행동에 대한 변화를 바로 영리적인 조직보다는 좀 더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어렵다라는 부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 달성이나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영리 조직, 즉 사회복지 조직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는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측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순수 실험 설계보다는 바로 유사 실험 설계를 쓴다고 했잖아요. 왜? 실험실에 가다 놓고 24시간 동안 묵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서비스를 받는 시간 외에는 나머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생활을 할 텐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변수들 때문에 오히려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즉 사회복지 서비스가 왜곡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조금 더 빨리 진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적 타당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 변수인 독립 변수가 바로 순수하게 종속 변수인 결과 변수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외생 변수가 제3의 변수가 끼어들어갖고 결과에 어떤 그 왜곡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복지 행정론을 하고 있는데 왜 사회복지 조사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바로 다양한 변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측정에 대한 부분이 어렵고 목표 달성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저 지금 단주를 하고 싶은데요. 저 꼭 좀 단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의지와 그 욕구를 기반으로 본다면요. 3개월이면 충분히 단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수, 금 우리가 2시간씩 개인적인 어떤 치료와 집단 치료와 그다음에 가족 치료 함께 병행을 하면서 3개월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2시간씩 와갖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이나 나머지 요일 때는 집에 가다가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먹고 또 친구들 모여갖고 술 한 잔 먹고 그러니 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그 서비스의 영향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것들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알코올 중독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통제할 수 없으니까. 통제할 수 없으니까 목표 달성이나 측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유사 실험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번 마케팅, 바로 마케팅 믹스, 포피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바로 우리 모의고사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 통합 이론서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마케팅 믹스, 포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유통. 자, 유통은 고객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바로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바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해 주는 것을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정답인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바로 가격과 그다음에 촉진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겠죠. 자, 가격이라는 건 판매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촉진이라는 것은 바로 판매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자,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마케팅 믹스의 포피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업과 디귿이 정답이고요. 니은과 리을은 해당되지 않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해설을 보면요. 마케팅 믹스 포피는요. 유통이라는 것은 바로 고객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유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품이라는 것은 고객의 욕구에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재화를 제공해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바로 욕구 충족. 나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인데 이 사람한테 뭐 라면을 준다든가 술을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욕구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답해설에서 보게 되면요. 가격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요. 지불 능력, 즉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대가인데요. 바로 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받게 될 그런 취약계층,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수준들을 고려해서 바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촉진은 서비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홍보, 모든 의사소통, 모든 촉진에 대한 기술을 우리는 촉진 또는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정의하고 있는지, 촉진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자, 47번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입 분석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분명히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입 분석 이거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출제가 되었잖아요. 자, 비용 효과 분석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과 그 결과 모두 다 금전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렸죠. 뭐예요? 비용은 금전이죠. 근데 결과는 금전이 아닌 거잖아요. 화폐, 비화폐. 그 비용 효과 분석이죠. 그래서 이거 맞다라고 체크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알아.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근데 뭐만 봤냐면 요 비용이라는 부분 보지 않고 이 결과만을 보면서 이거 맞아. 이렇게 체크를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문제에서 기억에서는 비용도 결과도 모두 다 금전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용은 금전이죠. 투입되는 것은 이게 투입이잖아요. 투입되는 것은 금전으로 하되 그 결과는 금전이 아닌 거죠. 두 가지가 모두 다. 자, 비용과 결과가 모두 다 금전 가치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비용은 금전이지만
결과는 금전적인 가치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래야 옳은 표현일 것 같죠. 근데 비용과 결과가 모두 다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용 편입 분석. 자, 비용 편입 분석은 비용과 결과가 모두 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죠? 과라고 돼 있잖아, 과.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리고 노력성 평가. 자, 노력성 평가는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기준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어떻습니까? 바로 해당되는 내용이 맞죠. 그 다음에 효과성 평가. 효과성 평가라는 것은 바로 목적 달성 정도 또는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 또는 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성 평가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비용 편입 분석, 비용과 금전 모두 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맞고요. 그래요. 노력성 평가, 바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기준을 평가하는 거 맞고요. 효과성 평가,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니은, 디귿, 리을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비용 효과 분석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은 금전적 가치를 갖고 있고요. 바로 결과만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비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투입이죠. 투입은 화폐 가치인 거고요. 그 결과가 바로 효과잖아요. 효과는 비화폐적인 요소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은요. 2024년도에도 다시 한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48번. 자, 48번은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혁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에 대한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하 직원들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변혁적 리더십은. 이게 잘못됐죠. 자, 그리고 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어떻습니까?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 맞죠? 혁신은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사회 환경에 대한 변화하고 조직의 혁신은 무관하다. 왜 무관합니까? 사회 환경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혁신해야 되겠죠.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초연금을 바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바로 노인복지관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접수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고 사후관리하라고 이렇게 법이 정책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환경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변화되었으면 노인복지관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이 혁신을 해야 되겠죠. 자, 정책과 제도가 바뀌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바뀌는 이런 다양한 어떤 지금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 이런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려면 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직 내부의 환경은요 고려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추진할 때 혁신을 성공할 수 있다. 자, 조직 내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 혁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고려된 상태에서 바로 변화에 대한 추진을 할 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조직의 변화, 조직보다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죠. 거래적 리더십. 내가 너 이거 해줄 테니까 나 이거 해줘.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 되겠죠. 그래서 오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바로 변혁적 리더십은요. 리더하고 부하 직원 간의 어떤 협력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직의 혁신과 그다음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내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절대 혁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로 조직 내부의 환경을 고려해야만 변화를 추진하는 혁신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은요. 조직의 문화와 그다음에 노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조직보다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바로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이죠. 자, 다시 한번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자, 수익성과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자, 수익성과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비영리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서비스의 질까지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죠.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TQM, 바로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요즘 들어서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 조직의 모델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총체적인 품질 관리.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되었죠. 그죠? 수익성 고려하지 않지만 바로 서비스의 질은 고려를 하면서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 조직에 비해서 관료의 정도가 상당히 좀 낮고요. 비영리 조직은. 그리고 국가하고 시장에 어떤 공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민간인 바로 이런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특정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대상을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개입에 대한 방법을 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 대상에 대한 선정 또는 개입에 대한 방법을 특화시킬 수도 있다. 자, 맞는 표현인데, 자, 수익성 요 부분이 고려되지 않아야 되지만 바로 서비스의 질까지 고려하지 않을 필요는 없는 거죠. 서비스의 질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은요, 수익성 고려하지 않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의 질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0번 마지막, 바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환경 변화. 자,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행정 변화에 대한 부분,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 자, 요거 이제 새롭게 또 출제가 되었죠. 왜? 과거에는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출제가 안 되었다가 한 2, 3년 정도 출제 안 됐다가 다시 이제 또 등장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복고풍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과거에 어떤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귀하는 그런 요번 2023년도 20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책임성의 요구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맞죠?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어떤 소비자 주권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죠. 맞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보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맞죠?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이 도입이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영기법, 경영관리 기법의 대표적인 거 바로 MBO, 목표관리제, TQM, 그죠? 리스트 럭처링, 다운사이징, 그죠? 마케팅, 기획 이런 것들이 다 경영관리 기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관리 기법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경영관리 기법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과에 관련된 강조, 그리고 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TQM이나 MBO나 리스트 럭처링, 다운사이징, 리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영관리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총 25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기출해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